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빌려드릴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행복하게 잘 나셨을까요?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정신이 없었는데 그 이슈고 이미 다 반영된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대체 오늘 왜 빠진 건지,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잘 가는 종목 따로 있다는데 그 종목은 왜 내 것이 아닌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이슈까지, 그리고 종목 이야기까지 오늘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저희와 꼭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또 도팀과 박팀으로 나뉘어서 치열한 수익률 대결을 해볼 텐데요. 저희 박 PD님 또 저녁 주간이라 또 이렇게 긴장이 풀리셨을까 봐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원한 앙숙이죠. 박 PD님과 양쪽의 전문위원님들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도팀의 이정수 전문가님, 박팀의 이주연 전문가님 모셨는데, 박 PD님, 월요일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너무 풀어놓으신다고, 나도 좀 케어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주연 전문가님 불만 접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해 주시죠. 제가요? 아니, 이주연 전문가님이 제가요? 불만인 거를 박 PD님이 받아주셔야죠. 이거 불만을 얘기해 보시죠. 똑바로 하세요. 아, 네. 네, 저희 MC 군단에게 똑바로 하라고. 이정수 전문가님, 도팀은 문제 없으시죠? 뭐 딱히 불편한 네, 것도 없고. 문제가 없다고 도팀은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도 도팀과 박팀으로 나뉘어서 수익률 대결을 해볼 텐데, 수익률 사냥꾼들이 월요일부터 나와 계십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이 붙어서 수익률 대결을 펼칠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붙을 두 종목은요. 네, 엔터주죠. YG 엔터테인먼트와 광주 신세계 붙었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가님이 지난주부터 엔터주 좀 네. 이야기를 살짝 해주시긴 했는데 오늘 YG 엔터가 나왔고요. 그리고 광주 신세계가 나왔는데 박 PD님 왜 웃으세요? 아니, 저번 주에 신세계가 생각나고 오늘은 또 광주 신세계까지 그러니까요. 이거 신세계가 나왔나요? 나오네요. 네, 신세계 종목이 또 나왔었는데 근데 뭐 그때는 예. 백화점은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저희 전문위원님들이 제안한 신세계가 최고죠. 신세계, 그렇죠? 광주 신세계와 신세계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오!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너무 이 신세계는 갖다 네. 붙이시면 안 돼요. 광주 신세계 훨씬 좋아요.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세계 그러면 그 지난주에 신세계 가지고 온 전문위원 그럼 팀킬인가요? 이거? 아니 근데 제가 근데 우리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신세계 백화점이 좋다고 한 게 아니라 신세계 네. 종목 아, 그렇죠. 기업이 좋다고 한 거니까 헷갈리시는 분들 있을 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유통 관련해서 또 백화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광주 신세계라는 종목은 솔직히 말하면 이주연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셔서 저는 알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대세를 따라야 되지 않나. 저희 도팀 오늘 YG 엔터를 가지고 왔는데 엔터주 오래 쉬었죠. 여러분들 두 종목명만 보고 느낌이 온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투표를 해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1시간 내내 저희 종목이 왜 좋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신중하게 투표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정수 전문가님과 이주연 전문가님의 오늘 개인 포트폴리오를 보면 실력을 이제 여러분들 검증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개인 포트폴리오 좀 보고 넘어갈까요? 어떤 종목들 보통 보셨는지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들인데, 일단 실제로 잘 가서 이미 익절을 한 종목들도 있고요. 개인 포트기 때문에 언급을 했던 종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원익홀딩스부터 SK증권까지 일단 대우조선해양이 너무 잘 갔는데 지금 수익률을 다 반납했어요. 그렇죠? 장이 좀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웬만한 종목들 다 밀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부 소비주하고 바닥에서 샀었던 이제 경기 민감주 뭐 이런 쪽들만 좀 움직임이 그나마 바닥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3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데 시장이 계속 박스권 유지하면은 뭐 대우조선해양도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그 YG 엔터. YG 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소비주 섹터인데 네. 일단 종목
오늘 포트 교체를 할 종목들이 있으니까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블랙핑크 정말 좋아하는데 YG엔터 오늘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주연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도 볼까요? 네,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가 있어서 빅텍을 좀 기대를 했어요. 기대해도 될까요, 전문가님? 근데 제가 이제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미사일 그 사거리를 없앴는데 근데 그 포트폴리오 탄도미사일 때문에 이해가 안 사거리를 되시는 것 같아요. 옮겼는데 네. 그게 어쨌든 우리나라의 수건 사업이고 가장 그렇죠. 중요한 거가 이번에 통과가 돼서 좀 비재료라고 봤는데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안 움직였거든요. 이게 지금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핵심 과제였는데 또 올랐잖아요. 빅텍이 올랐는 오전에 올랐죠. 아, 그냥 오늘 급등이 나왔. 생각보다 이게 큰 재료에 비해서 너무 이게 반응이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뭘까요? 왜 그래요? 소멸이 아닐까요? 근데 이게 재료 소멸 하기에는 너무 큰 재료인데 글쎄 뭐 희한하게 오늘 좀 안 근데 움직이더라고요. 이제 관련 한미 정상회담에 나왔던 섹터들이 오늘 다 빠졌어요. 맞아요. 백신, 체, 2차 2차 전지, 그다음에 미사일 관련주들. 다 아침에 반짝하고 다 이제 재료 소멸을 보통 이제 이렇게 재료가 다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내가 궁금한 게 빅텍은 재료 반영도 안 되고 재료 소멸돼서 이게 궁금한 게 꼭 전곡을 찔러야겠어요. 그 빨리 AS 해주시죠. 네, 뭐 손절 처리가 된 거라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가가 아직도 이렇게 지금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사실 북미 간의 대화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그런 좀 뭔가 좀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온다. 지금 교착돼 있는 이 상황을 좀 돌파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이슈나 화두가 좀 던져져서 이렇게 됐다 하면 아무도 몰랐던 거면 그렇죠. 정말 좋았을 텐데 네. 너무 뻔한 스토리로 그냥 끝났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근데 보통 저렇게 차트가 자로 잰듯이 저렇게 일자로 쭉 그 옆차기로 갈 때 보통 위아래로 변동성이 세게 나오는데 네. 진정하세요. 그래도 위원님이 어쨌든 이거를 제안을 했던 건데 위 상승으로 가닥을 올라갈지 갈 수 있죠. 지금 만약에 이제 그 북미 이제 한미 간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그 좀 기분이 안 좋다라든지 네.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언제든지 또 버튼을 또 누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렇다면 뭐 충분히 또 올라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옛날은 생각이 들고 네. 또 뭐 꼭 그 북한이 아니더라도 네. 지금 뭐 중국을 대상으로 이제 쿼드라는 이런 이제 좀 안보적인 부분에서 방향이 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방향이 어디로 튈지는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 후에 방향성이 좀 잡히게 되면 네. 그 방향으로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뭐 여전히 열려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일단 포트에서 손절가 터치하고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아직 보유하고 계시다면 한 7,000원, 6,900, 한 30원 정도, 50원 정도 지금 최근에 이제 저점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을 기준으로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시장도 지금 좀 찌글찌글하고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도 뭐 빅텍은 어느 정도는 좀 나름 잘 지켜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도팀에서 공격이 들어갔는데 박 PD님 같이 미사일을 발사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빅텍도 물론 있지만 다른 종목들, 잘 간 종목들, 이미 익절 처리가 된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삼익 THK도 지금 14%고 네, 동신건설도 이미 일찍이 거의 저희 수익률 덱을 처음 하자마자 너무 잘 가가지고 깜짝 놀랐던 종목이기도 하고 다른 종목들도 있죠. 네, 안랩도 있죠. 이게 대선 관련주로 또 설명을 해주셨고 이렇게 두 분의 종목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포트폴리오를 보면 여러분들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을 딱 봤을 때 이 전문가님이면 믿고 이 종목 투표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감이 오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계속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더욱 많으실 것 같아서 주말이 지났으니까 일단 시장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뇌구조를 알아보는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전문가님의 뇌구조부터 만나볼까요? 네, 여행주, 호텔, 카지노, 화장품, 면세점, 음식업종, 엔터주 누구인지 바로 알겠네요. 다음 전문가님 볼까요? 네, 코인 시장 반등, 유가 이야기 해주셨고 메타버스, CBDC, 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월요일도 정말 성격이 이렇게 달라요. 색깔이 다른 게 보고 계시는 부분들이 다르잖아요. 확실히 이거 지금 뒤로 보면 일단 이쪽
전문가님이신 것 같은 냄새가 나요. 그리고 저쪽이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신 것 같은데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오늘 시장 약세를 띈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왜 그러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분이 본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코인 시장 반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반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계속 약세더라고요. 네. 주말간에 이제 좀 멘붕에 빠지신 코인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거의 뭐 반토막 수준 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빠졌고, 뭐 거기 이제 하락한 이유들, 뭐 영상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던데, 뭐 그냥 언론에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이유가 중국에서 이제 가상화폐 때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굴 금지까지 이제 시키면서 지금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기술적으로는 지금 구간부터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천만 원 비트코인 한 4천만 원 정도 때부터 노란톡방에서 좀 얘기를 드렸고 네. 반등이 이제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럼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냥 뭐 차트 보니까 좀 반등 나올 것 같네가 아니라 채굴을 금지를 시켰어요.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관리 감독을 강화할 거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중국에서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세계 6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채굴이 더 이상 안 된다. 이건 분명히 어떻게 보면 악재고 중국에서 이 가상화폐 거래를 못하게 하도록 하겠다. 이것도 분명히 악재는 맞아요. 그런데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요. 이 코인이라는 부분이 물론 다양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채굴로 인해서 무한정 계속 이렇게 시장에 풀려나가는 것들이 있고 비트코인처럼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서 채굴되는 수량이 극도로 낮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코인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 채굴을 전 세계 60%를 담당하고 있던 네. 이 채굴량이 사라진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시중에 풀리는 비트코인 수는 더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이고요. 희소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희소성이 이제 높아지고 그 희소성 때문에 이제 가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악재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주가는 거의 뭐 주가라기보다는 코인 가격이 이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접목을 해서 기술적 분석과 함께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뭐 방송을 유튜브 방송 보니까 네. 뭐 앞으로 뭐 20만 불 간다, 뭐 캐시우드 같은 분께서는 뭐 50만 불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두가 지금 다 공포스러워하는 이 시점이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부분. 뭐 코인이라든지 네. 해외 선물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어차피 이 투전판의 사람들 심리는 모두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공포를 느끼고 언론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막 쏟아지는 시점, 그때가 바로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코인 하시는 분들 워낙 하셔가지고 주변에 계속 물어보시는데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손절 안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의 지푸라기를 좀 잡으시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다 말씀드리겠고 지금이 사야 될 때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뭐 단기적인 반등이든 뭐 중장기적인 관점이든 어찌됐든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내릴 때마다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가 80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부분은 제가 유가가 이제 마이너스까지 갔을 때 사람들한테 유가는 이번에 코로나19 끝날 때쯤 되면 한 80불 정도 전망을 하고 있다. 60불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고 80불에서 85불 정도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도 이제 주유소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셰일가스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 나오는 원유 그리고 네. 오펙 플러스 해서 지금 뭐 러시아라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원유 생산량을 빼고 지금 미국이 매장량 전 세계 1위고
지금 가장 큰 산유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 셰일가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셰일가스에 이제 그동안 채굴을 해 가던 가스 이제 이 석유를 채취하던 그런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땅이 조금 있으면 대출을 받아다가 거기서 기름을 뽑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면서 이런 중소업체들이 대부분 다 도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냥 도산하고 끝났냐? 이게 아니라 메이저 업체들, 셰일이라든지 쉐브론이라든지 미국의 그 큰 BP라든지 이런 글로벌 석유 기업들이 이 회사들을 다 이렇게 잡아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이저들이 이제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메이저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가 회복될 때 보통 원자재 가격 중에서 원유 가격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은 항상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가격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이제 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의 하나의 뭐 상품 가격,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보이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유가 상승 80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를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지난번에 제가 1,700불 정도 할 때 금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여전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금 가격 아마 이번에 역대 최대급으로 올라갈 가능성. 최근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2,000불 넘게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만들었는데요. 네. 아마 이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 상승하는 흐름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체 자산에서 한 5에서 10% 정도는 금으로 투자를 해주시는 것도 분명히 좋은 해지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시장 전반적인 데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부분은 시황에서 빠질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이종수 전문가님도 동일하시겠는가요, 생각이? 뭐 가상화폐하고 뭐 주시장하고 그렇게 크게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코인 시장이 위축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주시장으로 뭐 돈이 이제 들어올 테니까. 근데 이게 당장은 그렇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2017년도, 2018년도 코인을 해봤습니다. 해봤을 그때 때에서 한참 붐이었을 때요. 그렇죠. 정말. 붐이었을 네. 때 뭐 다들 하니까 뭐 네, 차트로 직장인분들 움직이니까 다 하셨죠. 그렇죠. 네. 차트로 하니까 해봤는데 너무 벌기가 쉽더라고요. 오. 그냥 차트로 그냥 하루에 500만 원 가지고요. 하루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벌려요. 그래서 한 달에 뭐 1,000만 원, 1,500만 원 벌리니까 야 이거 뭐하러 이거 전문가 생활을 하지? 이건 그냥 전문가 생활은 취미로 하고 이거나 해야겠다라는 생각했었는데 2018년도쯤 돼가지고 완전 폭락이 나왔죠. 저는 제 친구 주변에서 이거 폭락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보게 되면 엘리어트 파동을 보든 이게 파동을 보게 되면 딱 그쯤에서 이제 꺾일 때가 돼요. 그래서 저도 다 현금화를 하고 주변에서 폭락할 거니까 조심하라고 다 얘기를 해줬고 정말로 거기서부터 한 40%인가 50%가 반토막이 났어요. 나고 나서부터 이제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는데 잠깐 올라가다 또 빠지는데 이게 기술적 분석이 안 먹힌다라는 거를 이제 슬슬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폭락을 하게 되면 기술적 분석으로는 385, 618 정도에서 돌려야 되는데 되돌림이 작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결국은 알트코인은 50분의 1토막이 납니다. 그게 1년 6개월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정도가 되면서 50분의 1토막이 나는 게 알트코인. 그나마 비트코인은 그래도 기술적 분석이 어느 정도 먹혔지만 이미 벌써 많이 빠졌죠. 뭐 70%, 80%가 빠진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서 올라가는 이제 상황들이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건 빠질 때는 정말 이거는 무섭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느꼈고 주식가는 좀 틀리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어쨌든 뭐 일단 재미 삼아서 재미로 들어갔던 부분들 벌었만큼만 그냥 날린 부분이라 그렇게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었었는데 지금 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세금을 내는 부분들 지금 중국에서 지금 강하게 하는 부분들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등은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지만 반등 나왔다가 또 빠질 수 있는 부분들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 중앙화폐 12DC가 이제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이게 시행하게 되면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디지털 화폐가 발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 업비트에 상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형태가 된다면?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되게 되면 그래서 그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이게 1년, 2년 전에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만든 디지털 화폐가 확정이 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잡코인들, 알트코인들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뉴스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코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가총액 2,100억인데 자본금이 847원. 기사 제목입니다. 그리고 도치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웬만한 코인들 50만 원 만들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무슨 종목들이 막 무너지게 되면 같이 정상적인 이제 그 종목들도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알트코인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근본 없는 애들, 그냥 장난삼아 만들었던 애들 하나둘 상장 폐지 당하고 그렇게 하면 도미노 현상으로 그러면 종목들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정말로 날릴 돈으로 정도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아까 유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저도 유가가 좀 계속 좀 상승을 하면서 이게 이제 소비가 이제 살아나는 어떤 이제 징표라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뭐 종목들 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뭐 소비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뭐 소비주라든지 소비재라든지 이쪽들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제 내구주에 보면 다 소비주예요. 네. 여행, 호텔, 카지노, 화장품, 면세점, 음식 업종, 엔터주 거기서 조금 더 뭐 얘기를 좀 더 덧붙이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제 화장품 업종들도 요즘에 다시 살살살 움직이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화장을 잘 안 했는데 네.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이제 기대감이지 기대감. 기대감 때문에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백신 여건에 대한 뭐 이슈들 계속 살아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지금 뭐 오늘 뭐 제가 엔터주 YG 엔터도 가지고 나왔지만 최근에 기가 외국인들이 엔터주들을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제일 많이 담은 엔터 업종들의 흐름들도 소비주이고 그리고 정작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분들이 그 언론의 기사들을 쭉 보면 알겠지만 지난주에서 움직이게 되면 반도체 아니면 백신 그렇죠? 네. mRNA 이거 되게 핵심거든요. 기존에 있는 백신하고는 정말 틀린 거예요. 이것도 뭐 설명을 얘기하면 굉장히 긴 내용인데 이 mRNA 백신의 관련주들도 나중에는 움직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기대감이 나오는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다른 게 움직여버리는 그러니까 선택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기 민감주, 경기 소비주, 그다음에 뭐 트로이카주, 뭐 증권주, 뭐 건설주 뭐 이런 쪽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얘기, 2차 전지, 그다음에 백신, 남북 경협 이런 선택지들이 있었었는데 이슈가 되는 것들은 정말 쪽집게처럼 안 움직입니다. 누가 뭐 꼭 짠 듯이.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수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럼 지수가 2,000을 깨지든 1,500이 깨지든 박살이 나야 되는데 지수도 안 깨져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은 일부러 어떤 세력들이 일부러 머스크처럼 일부러 누군가가 조장을 하면서 막 이렇게 조금 그렇게 조금 장난을 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은 안 무너지는데 오히려 오늘 어디가 움직였어요? 경기 민감주하고 소비주 쪽, 특히 소비주 쪽이 좀 많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하여튼 미사일 관련주도 움직이다 좀 말았는데 어쨌든 소비주의 흐름들이 오늘 좀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그 오늘 한미 정상 이후에서 나온 흐름을 봐서는 소비주는 좀 당분간은 좀 강세를 좀 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뭐라 그러죠? 그 한미 정상회담 때 이슈가 있었던 뭐 미사일 테마주부터 해가지고 네. 뭐 반도체라든지 이쪽 애들은 저는 재료 소멸로 보지는 않고요. 일부러 안 움직이게 좀 묶어두지 않았나. 그럼 결국은 갈 때가 되면 이슈가 되면서 가기는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사일 그 해제 제한을 풀었던 분들도 이제 방산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큰 호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서 시장이 조금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관련된 뭐 실적이라든지 그쪽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다음에 미사일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서 이슈가 나중에 되면 나중에 분명히 저는 움직일 수 있다 보이고요. 뭐 차트들도 방산주 같은 경우들은 괜찮아요. 뭐 하나라든지 뭐 섹터들 뭐 지금 X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쪽들 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한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는데 안 움직인다고 그냥 단기적으로 이게 계속 빠질 것 같아서 실망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들이 분명히 좋아요.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 이번에서 실적 분명히 좋고요. 반도체 조사하는 기관에서도 좋은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내년 실적도 당연히 좋다라고 이미 얘기가 나와 있고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 2023년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이미 벌써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안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거 움직인다라고 희망을 가졌던 종목들이 일부러 좀 안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업종을 공략을 먼저 해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소비주입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소비주 쪽을 먼저 공략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도 뭐 소비주 가져왔지만 오늘 네. 이주원 전문가님도 오늘 광주 신세계 결국 맞습니다. 소비주거든요. 그래서 소비주 위주로 보시는 게 일단 좋아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의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들이 소비주 관련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힌트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했던 게 원래 이제 저희가 엔터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저희 쪽에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주원 전문가님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오늘 시장을 딱 보면 테마라고 딱 있는 그런 섹터가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메타버스하고 이제 CBDC 관련주들이었는데 네. 지금 메타버스라는 얘기 혹시 이 말에 대해서 네. 이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사실 테마주라고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엮인 거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테마들이 처음에 탁 나왔을 때는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약간 긴가민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나 이름이 붙는 그런 테마들이 굉장히 좋은 테마고 크게 갈 수 있는 테마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유명해질 거 지금은 나설 수 있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섹터라고 하거나 우리가 종목이 이제 상승을 할 때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쇼티지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네. 빠꾸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 잘 아는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철강이 요번에 뭐 때문에 쇼티지가 나고 있고 앞으로 생산량이 얼마나 되고 네. 그렇다면 언제쯤 돼서 이게 이제 가격이 다시 내려갈 것 같다.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아니면 또 다른 뭐 어떤 이제 테마를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큰 테마를 한번 겪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뭐냐면 바로 불확실성이거든요. 아, 역시 테마주 박사님.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다 전문가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인데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어떤 기사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사람들의 상상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에서 네. 이 불확실성이 항상 테마주에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확진자들이 크게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게 전염성이 강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주가가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께 물어보면 그 단어도 생소할 뿐더러 사람들이 이 시장성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측정치를 갖다 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앞으로 시장이 얼마가 될 거야라고 근사치로 사람들이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네. 그게 어떠한 요소로 인해서 요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 정도로 커질 겁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선이 없는 거죠, 상상에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앞에 실적 시즌이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께 테마주를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지금 눈에 보이는 테마들은 CBDC하고 메타버스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뭐 정말 이렇게 이제 찾아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뭐 VR 테마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상현실 이런 걸로 이제 네. 됐었던 부분인데 요게 이제 메타버스와 합쳐지면서 이제 가상현실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기는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쇼핑을 할 때 옷을 실질적으로 이제 눈앞에서 보듯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부분이고요. 콘서트도 아바타가 즐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혹시 방탈출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네네. 네, 그런 거 많이 즐기시잖아요. 그런 거 충분히 집에서. 그렇죠. 이걸로 또 이제 즐길 수도 있고 뭐 이제 다양하게 좀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꼭 이제 게임 쪽뿐만이 아니라 산업 안전 훈련이라든지 이제 교육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오늘 좀 급등이 대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뭐 짧게 한 차례 공략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엔터주를 또 저희 도팀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요. 지금 중간 집계가 나가고 있는데 역시 이름값 때문일까요? YG 엔터를 선택해 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십니다. 근데 두 종목 다 소비주 관련해서는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 광주 신세계가 좀 더 앞서게 될지 YG 엔터가 최종 선택을 받게 될지 여러분들의 투표가 지금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막판에 와서 또 뒤집힐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쯤 돼서 두 종목에 대해서 첫 번째 포인트 정도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 엔터주도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메타버스 관련돼서 엔터주들도 움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는 굵직한 아이돌들이 좀 컴백할 때 움직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님? 그게 바로 이제 이번에 포인트 1번. 네, 그렇군요. 주요 그룹이 이제 컴백을 이번에 6월 달에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YZ뿐만 아니라 JYP, SM 쪽이라든지 다른 지금 왜냐면 이제 여름 앞서서 이제 6월 달쯤에 이제 컴백을 해야 그렇죠. 그래야 이제 7월, 8월 때 또 한창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해외 같은 경우들은 이제 잦아드는 부분들이 있고 국내에서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예방 백신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7월 달, 8월 달, 9월 달 먼저 미리 선점해서 뭐 그때에서 공연이 열리지 않을지 그건 지금 불확실성이 어쨌든 열려는 있지만 그래도 해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주요 그룹들이 컴백을 하는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도 그러면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룹들이 또 컴백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연예 뉴스를 찾아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굵직한 아이돌 그룹들이나 아니면 이런 슈퍼스타들이 좀 컴백을 할 때 엔터주들이 전통적으로 움직이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YG 엔터 그중에 하나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광주 신세계 이야기 해주셔야 되는데 과연 그냥 신세계가 아니고 광주 신세계가 더 좋은 이유, 첫 번째 이유 좀 이야기해 주시죠. 잠깐만요. 일단 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시죠? 오늘 이주연 전문위원님도 오셨는데 너무 기운이 없으세요. 지금 다들 그래서 화나신 지금 거예요, 박 PD님? 웃으셔야죠, 웃으셔야죠.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도 기운 내시고요. 기지개 한번 피시고 오늘 좀 월요일인데 시장도 안 좋아서 조금 많이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좀 재밌게 채팅을 하고 활발하게 좀 활동해 주신 분들도 많은 선물 드릴 테니까 좀 태칭도 많이 쳐주세요. 어차피 시장은 예를 들면은 뭐 4,000포인트, 5,000포인트가 가더라도 한번 이렇게 조정받고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하루하루 시장이 좀 힘들더라도 너무 힘 빠져 계시지 마시고 주유소랑 같이 이렇게 대화하시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이 광주 신세계 갖고 오셨는데 네. 좀 힘나시라고 네네. 좀 힘차게 좀 첫 번째 포인트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게 좀 시장이 어려운 장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신세계랑 광주 신세계 다른 점 뭔지 혹시 아시나요? 광주에 있다? 지금 주인이 다르죠? 주인이 다르지 않아요? 광주가 붙어 있다라는 거. 그래요? 광주가 붙어 있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주인이 다르다. 물론 가족이긴 합니다. 가족이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용진 회장님이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회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1차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건 아닌데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요. 그냥 가격이 너무 싸다. 지금 최근에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작전 타임 아침에 8시 반 시간에 포트폴리오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유소 포트가 들어오면서 그 있던 포트들이 싹 없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다 이제 종목 수익 실현을 입절을 다 했었고 한 종목 남아있던 게 광주 신세계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때 드렸던 가격으로 치면 한 14% 정도 원인데 지금 사나 그때 샀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목표가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PBR을 굉장히 저 PBR에 저 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가 20만 원으로 해서 3,200억이에요. 그런데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작년에 코로나19였잖아요. 굉장히 백화점이라고 하면 타격이 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출이 거의 줄어들지가 않았고 영업이익이 평균적으로 뭐 500억대를 유지를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작년에 450억, 거의 그러니까 480억, 거의 데미지를 안 입었어요. 네. 정말 신기하게도 광주에 좀 이게 방역이 잘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고 그럼 올해 컨센서스는 뭐 아시는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생각한다면 당연히 사람들 밖에 나와서 밥 먹고 쇼핑하고 영화 보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00억대입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펄을 계산할 때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곱하기 10 하면 돼요. 자, 500억에 곱하기 10이면 5천억인데 지금 시총이 3,200억이다. 앞으로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PBR 역시 지금 7천억 정도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데 3,200억이니까 절반 이하로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산에 대한 해지를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신세계도 좋지만 신세계가 굉장히 좋은데 광주 신세계 역시 이런 노른자 땅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이쯤 돼서 좀 감이 온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어떤 종목이 더 끌립니다라고 문자 투표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시장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뇌구조를 섞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소비주다, 답은 소비주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행주와 엔터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외여행 재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고 엔터주는 오프라인 공연 재개 여부와 또 연간 실적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엔터주였습니다. 이주원 전문가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실적 전망이 확실하게 잡힌 종목을 조정 시 분할 매수 의견 정리를 해드렸고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상상력에는 상한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코너는 종목 집합소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저희 레이더망에 걸렸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인기 검색 상위 종목입니다. HMM, 삼성 바이언트 스텝, FNF 홀딩스, 유바이오로직스, K사인, 애니플러스 이름을 올렸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HMM 카카오, 현대차, SK바이오사이언스, SK하이닉스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접수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시멘트, 동진세미캠, TK케미칼, LS, AB프로바이오, 그리고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교집합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주 중에 하나죠. LG유플러스, 두산중공업, 그리고 선익시스템 이름을 올렸네요. 세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중에 LG유플러스 통신주가 올라왔는데 제가 주유소에서도 이야기를 또 했었나요? 제 통신사가 LG유플러스라서 이유 없이 주주는 아닌데 마음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때 기억이 나네요. 네, LG유플러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때 저희 방송했을 때 네, 이야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LG유플러스 그러고 보니까 얘기했던 게 갑자기 또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저는 통신 장비주들 작은 애들은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네. 대형 쪽이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올해 1월 달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차트를 보든 실적을 보든 뭐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대충 느낌이 올 수 있었던 부분인데 통신 장비주들은 작년부터 해서 벌써 한 2년 차트를 보게 되면 뭐 300%에서 많이 올라가는 애들 2000%까지 올라가는 애들도 꽤 많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걔네들보다는 5G가 좋고 이쪽이 좋고 뭐가 좋고 그러면 결국 이제 대형주인 SK라든지 그다음에 LG유플러스보다는 KT와 SK텔레콤을 먼저 제가 최주로 뽑았었는데 LG유플러스도 따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3사가 지금 잘 움직여준 흐름들이 좀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진단을 좀 해드리면 일단은 5G 가입자 증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했고요. 아무래도 초반에는 조금 미적미적했는데
이제 핸드폰을 바꾸게 되면은 거의 뭐 강제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강제적으로 바꾸게 되니까 그냥 후다다닥닥 해갖고 여러분들 모르게 다들 5G를 쓰고 있는데 좀 불만들은 좀 많아요, 그렇죠? 네, 잘 안 터진다면서요? 금액만 잘 안 터지고 금액은 참 비싸게 나가는데 어쨌든 뭐 그 부분들은 뭐 차차 어쨌든 그 부분하고 여러분들의 불만과 주가의 뭐 비례가 뭐 반비례하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예보다 가입자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외형 성장이 계속 가속화가 될 것 같다라는 뭐 전망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은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초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도 뭐 보면은 뭐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5G 요금제만 아니었었으면 뭐 최대 요금제가 뭐 LG U+플러스 좀 더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5만 원대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SK라든지 KT 같은 경우도 뭐 6만 원대 안 되게 그 무제한 요금제를 잘 썼었는데 넘어오면서 거의 뭐 8만 5천 원, 뭐 8만 9천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금제들이 비싸지면서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겠죠. 자, 보겠습니다. 보면 작년까지가 이제 8천억대였었어요. 근데 올해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 1조 원대. 그래서 영업이익이 1조 원대. 그리고 뭐 당기순이익도 작년 4,700억에서 올해 6,800억으로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증가폭이 늘어날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2022년에서도 컨센서스는 계속 1조 1,000억대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7,700억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의 차트를 보더라도 뭐 이런 추이라면은 주가가 바닥에서 못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LG U 플러스도 그렇고 뭐 다른 통신사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 바닥에서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1분기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하고 내후년에도 계속 실적들이 달성을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주가는 뭐 좋아 보인다. 그래서 계속 우상향으로 좀 더 갖고 있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U 플러스 긍정적인 의견 그래도 주셨네요. 다른 종목은 또 어떤 종목 볼까요? 선익 시스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오늘 또 이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대장주가 저는 한빛소프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이 종목이 이제 좀 차트상 굉장히 좋은 구간을 좀 만들어 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메타버스로 들어간 이유가 넷플릭스가 이제 영화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구독을 해서 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벗어나서 새로운 매출처를 찾다 보니까 구독형 게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게임 사업까지. 네, 그렇죠. 이제 애플에서도 애플 아케이드라고 해서 이제 일정한 돈을 내면 이 예전에 우리가 오락실에서 하던 아케이드 게임들을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넷플릭스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뭐 스팀이라든지 네. 굉장히 좀 다양한 업체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넷플릭스가 이 시장을 또 제패하게 될지 또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그쪽으로 잡은 거군요. 그렇죠. 이제 네. 굉장히 많은 회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뭐 영화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임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 또 나중에 더 확장을 해서 웹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전체적인 이제 뭐 토탈 컨텐츠 뭐 플랫폼처럼. 플랫폼으로 이제 변신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이제 게임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익 시스템이 이런 메타버스 구독형 게임으로 넷플릭스에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52주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했는데 52주 신고가가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2017년도에 이제 상장을 했고 종가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오늘 거의 이 상한가 부근이 바로 역사적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그런 테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땐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흔히 지금 보고 있는 뭐 드라마 중에 혹시 재밌게 보시는 거 있나요? 드라마 중에요. 네. 제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는 이승기 씨가 나오는 마우스라는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뭐 다크홀이라든지 이런 게 네, 없습니다. 전혀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박 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시구나.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메타버스라는 부분이 이제 뭐 캐릭터라든지 가상화면 이렇게 활용이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예를 들어서 워킹 데드에 오. 스스로 하나의 주인공이 좀비로요? 돼서 그 상황에 이제 들어가 이렇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좀비로 생긴다라는 들어가면 안 되나요? 저 너무 뭐 무서워가지고. 좀비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를 내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을 때 결말이 이렇게 나오고 저런 선택을 했을 땐 또 저렇게 결말이 나오고 네. 요즘도 뭐 소설도 이제 보면 그렇게 이제 대화형 소설이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좀 갈 가능성을 놓고 본다고 하면 굉장히 확장성이 넓은 그런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조정이 나올 때 지금은 급등이 나왔으니까 올라갈 때 안 사면 테마주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일 분명히 저는 공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네. 아마 이 전국에 계신 이 단타 트레이더 분들께서 다 참여를 하실 것 같은데 천하제일 단타 대회. 네, 아마 열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데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신다면 또 충분히 수익을 크게 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드려봤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이 단기 트레이딩에 능한 분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종목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LG유플러스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분기 사상 최고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는데요. 추세 꺾일 때까지는 홀딩 의견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혹시나 갖고 계시거나 좀 공략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요. 네,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선익시스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불나방은 되지 말자. 어디까지나 단기 트레이더들에게만 해당되는 영역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종목 진품 명품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좀 도착을 했는지 네, 그중에서도 오늘 중간 집계가 또 나가고 있는데 지금 광주 신세계가 표를 앞서고 있네요. 아까 설명이 좀 솔깃했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빼앗긴 표를 좀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데 YG엔터 두 번째 저희 지체할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이야기해 주시죠. 자, 두 번째 포인트 아까 전에서는 이제 많은 이제 기업이 아니라 많은 이제 그룹이 이제 컴백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미디어랑 엔터주들을 좀 많이 샀다라는 기사가 지금 어젠가요? 어제 오늘에서 좀 나왔는데 네. 21일까지 기관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JYP를 가장 많이 샀대.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딜을 따르는 게 이제 YG엔터랑 SM이 딜을 따랐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소비주들을 코스닥에서 지금 매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는 IT 부품주들 저도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일단은 주식이라는 거는 수급의 논리에 굉장히 정확하게 따라가서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에서는 아니면은 미디어라든지 인터주의 흐름들 속에서 호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게 되면 관련된 소비주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려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지금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YG엔터 여러분들 보셔야 될 소비주 말씀을 두 번째 포인트 드렸습니다. 네, 가장 정확한 지표죠. 외인들의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광주 신세계도 같을까요? 지금 박빈님께서 하차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주연 전문가님 맞나요? 네, 광주 신세계도 수급이 나쁘지 않다. 굉장히 괜찮죠. 사실 자 광주 신세계 저 사실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네. 지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 신세계 수급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볼까요? 네 봅시다. 아마 좋을 거예요. 근데 나쁘지 않네요. 오늘 외인들이 좀 사고 크게 대형주가 아니다 보니까 시총이 네.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막 적극적으로 막 사고 이러지는 않는데 이렇게 우회한다고요? 네.
아까 광주 신세계 처음 들어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마 이 백화점 관련주들 중에서 광주 신세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 신세계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용진 회장님이 뭐 최대 주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신세계 지분이 없으시거든요. 오. 그리고 광주 신세계는 회장님께서 한 52%의 지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이것만 사랑할까요?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죠.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기업의 오너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전면에 나와 있는 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 보셨겠지만 실적이 뭐 코로나19와도 끄떡이었고 정말 탄탄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신세계를 샀는데 뭔가 이 최대 주주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면 약간 기분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뭐 이 뭔가 이 찐빵을 샀는데 안에 앙꼬가 없다든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난 듭니다. 꿀을 기대하고 샀는데 야채가 있다든지 이런 느낌인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약간 뭐 야채도 좋아하지만 네 어찌됐든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정용진 회장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앞으로 뭐 광주 신세계랑 뭐 합병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지만 뭐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다고 하면 이 광주 신세계 주가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야지 그에 따른 지분 비율로 인해서 이득이 좀 생기지 않겠나. 요거는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뭐 아이디어로 좀 공략해 볼 수 있지 않나. 대형주들은요, 물론 잘 갈 때는 잘 가지만 대형주들, 뭐 같은 소비주들, 백화점주들이 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시총이 낮은 종목, 가벼운 종목이 충분히 주가가 더 잘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도팀 YG는 수급받고요. 그리고 박팀의 광주 신세계는 최대 주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투표를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종목품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 진품 명품에 도착해서 봐주신 이 종목들이 사실 목표가를 가거나 생각해주신 새로 써주신 감정가에 도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꼭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들이 도착을 했는지 함께 볼까요? 네, 아래 나가고 있네요. 지어소프트, KT엔지, 네이버, DPC, 대덕전자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ICD, 대호AL, SK텔레콤, 인터파크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좀 도착을 했는데 감정가를 새로 써야 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일까요? SK텔레콤 한번 봐볼까요? 아까 LGU 플러스에 그렇죠. 이어서요. SK텔레콤 역시 통신주들이니까 오히려 지금 통신주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제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SK텔레콤, 그다음에 KT, LGU 플러스 다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는데요.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정배열이라 그러죠. KT도 바닥에서 오랜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통신 3사가 다 지금 강세예요. 그럼 강세를 주는 그 흐름들을 보게 되면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는 부분들과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LGU 플러스 봤으니까 이거는 안 봐도 됐지만 뭐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지금 갑자기 외국인들이 계속 물량들을 좀 늘려놨던 부분들. 그래서 지금 뭐 주가 위치도 보면은 지금 많이 올라갔지만 아직 뭐 그렇게 꺾일 타이밍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KT랑 LGU 플러스랑 SK텔레콤이 원래 대형주의 흐름들이 쉽게 이렇게 휘가닥하면서 꺾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SK텔레콤 시가총액이 22조 정도나 되는 종목인데 한번 이렇게 상승세를 한번 타게 되면 눌림목을 또 주고 또 상승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차트 모양도 지금 이쁘거든요. 지금 2.6조 정도에 따른 그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조금 더 올리겠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분기 실적도 괜찮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미디어 사업 시장에 대해서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뭐 우호하다. 그다음에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기대감, 지속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고 뭐 실적도 잠깐 보게 되면
통신주들의 흐름들이 KT도 그렇고 AGU플러스도 그렇고 SK텔레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 주가가 실적들이 조금씩 좋아질 때에서는 기사가 한 줄도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KT도 실적들 무지하게 좋다라는 얘기를 막 쏟아붓고 있는데 어느 놈도 그런 얘기가 나와주고 주가가 더 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럼 상투 칩니다. 거의 상투를 치는데 SK텔레콤이 아직까지는 뭐 그런 식의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오히려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쏟아지게 되면 대형주들은 상투 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 아직은 뭐 상투의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지금 매출액도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계속 늘어나죠. 전년 동기 대비 조금씩 늘어나니까 막 급격하게 막 늘어나는 부분들은 아닌데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 좀 좋았다라는 느낌 그리고 컨센서스도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액 계속 조금씩 뭐 5%씩이라도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가 나온 부분들도 그냥 예상대로 1분기 실적 호조다. 뭐 예상했던 대로 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지금 주가가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자사주 소강 얘기랑 그런 부분에서 움직여준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조정 시 매수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수급도 나쁘지 않고 조정 시 살 수 있다면 그래서 매수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종가에서 좀 더 조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으면 약 한 61선 여기 지지 라인으로 내려올 때 이하가 좋거든요. 그래서 28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밀리게 되면 그때는 참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종목을 공략을 하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큰 N자형에 한번 휘날레를 한번 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의 고점이 최근에 이제 고가가 32만 5천 원인데 여기 돌파하면 뭐 35만 원 내지는 크게 보면 40만 원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대신에 40만 원 정도 가면 거의 저는 이 종목은 안 쳐다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만 원 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는 좀 남아 있는데 대신에 지금 가격에 사지 말고 어떻게 사자? 최대한 싸게. 그래서 조정받으면 28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로 조정받을 때 한번 사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통신주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SK텔레콤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정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진품명품의 종목 SK텔레콤이었습니다. 감정가 40만 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한 줄 정리도 들어보죠. 네, 조정 시 매수하면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정 시 매수하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박팀에서는 어떤 종목 봐주실까요? 또 좋은 종목, 큰 종목 봐주셨으니까 저도 좀 큰 놈으로 오, 하나 네. 말씀을 드리면 KT엔지인데요. 네. 담배 인삼공사였다가 네. 이제 민영화되면서 이렇게 이름이 이제 KTNG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KTNG 약자가 무슨 약자인지 아시나요? 아세요, 박 PD님? 빨리 진행하시죠. 이게 KTNG 여러분 아시나요? 물어보면 뭐 코리아 타바코엔 진생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아닌가요? 네, 그냥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코리아 투마로우 앤 글로벌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름이 이제 좀 약간 모르신 분들이 많으셔서 살짝 소개를 드렸고 맞나 모르겠습니다. 네, 글로벌이. 큰 비전을 가진 기업이었네요. 네. 네. 어찌됐든 좀 전에 이제 경기 방어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역대급 유동성 장세로 시장이 지금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주들도 식료품주, 이제 먹는 거, 입는 거, 우리 유틸리티 관련주들 보통 이거 경기 안 좋아지면 올라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종목들이 좀 돌아가면서 가스 같은 거 막 올라가잖아요. 뭐 인천 도시가스 뭐 이런 게 올라가고. 그래서 좀 약간 특이한 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를 만큼 오른 종목들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고 이렇게 좀 싼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시장이 좀 불안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그런 것들이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KTNG, 뭐 타바코엔 진생이든 투마로우앤 글로벌이든 네.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튼튼한 회사고 굉장히 튼튼한 회사고 대기업이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그럼요. 네. 이 KTNG 같은 경우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땅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삼을 키우려고 하면 당연히 땅이 있어야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가치가 굉장히 이제 좀 큰 상황인데 들이 알고 계십니다. 네. 네,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뭐 11조 정도 되는 관계로 일단 뭐 PBR로 따진다면 그렇게 메리트는 현재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제가 자산주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자산 재평가를 하게 되면요. 지금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그렇죠. 그렇다면 이 PBR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1조 4천억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은 실적을 꾸준하게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정말 이 흡연자들이 애연가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1조 4천억이라면 뭐 PBR 로 계산을 했을 때 한 14조 정도까지 15조 정도까지 올라가도 무난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가 특이한 점이 배당을 한 5.8% 정도 고배당주예요. 네. 그래서 지금 5월달, 6월달 정도 날 더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바닥권에 있는 고배당주들을 담아두시고요. 이제 연말쯤 됐을 때 보시면 이 배당을 받고 난 이후에 주가가 빠지는 부분까지 계산을 한다면 충분한 수익까지 줄 수 있는 게 바로 배당주다. 그런 관점에서 KTNG는 지금 매수하기에 좀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종가가 82,500원인데 뭐 매수가는 사실 이 가격 이하로 그냥 내릴 때마다 분할로 담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감정가는 사실 좀 크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1차적으로. 네, 1차적으로 뭐 한 95,000원 정도면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고 여러분들이 연말쯤 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과 배당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KTNG까지 이주은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KTNG였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인 82,500원 이하로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감정가 95,000원 1차적으로 말씀드렸네요. 한 줄 정리도 해보죠. 네, 부동산 건 정말 부럽네요. 연말 보고 고배당주로서 매력을 느낀다면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도팀과 박팀의 두 종목을 오늘 보셨다면 어디에다 투표를 하셔야 될지 여러분들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투표 문자 샵 0082번으로 계속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승자가 어떤 분이 되실지 그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